네, 앞서 전해드렸듯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지만 국정원으로부터 1억여 원을 받은 사실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워낙 혐의가 많다 보니까 14시간 동안 이제 마라톤 대면 조사 그리고 이제 조서 검토까지 마치고 나오느라고 21시간 만에 이제 검찰청사를 떠났는데 그래도 상당히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밝은 표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른바 초주검이 돼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예측과는 달리 비교적 여유 있고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나오는 모습을 아침을 봤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그 이 전 대통령은 41년생, 오늘 나이로 하면은 77세기 때문에 상당히 연세가 많으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저희가 어떤 그 피의자 조사를 하며 그 배석을 해보면은 한 7, 8시간 하면 정말 그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녹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14시간 조사 총 해서 21시간 거의 꼴딱 밤을 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노익장을 모습을 보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네. 나름대로 어떤 그 잘 대응을 했다는 만족감이다라는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속으로는 상당히 힘들지만 국민들에게 보이는 모습을 좀 강한 모습을 보이기 위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전략이 아니었나 그런 모습도 있는데 아무튼 나온 외면적 모습은 상당히 당당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장시간의 검찰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시간별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검찰이 어제 오전부터 오후 5시 좀 넘어서까지 다스 관련 의혹을 파헤치는데 집중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스와 관련된 의혹이 먼저 확인이 되어야지만 그 나머지 범죄 혐의나 사실 같은 것들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일단 다스 관련 내용을 먼저 조사를 했고요. 그게 오후 5시경까지 이루어졌고 한 15분 정도 쉬다가 그 이후부터는 뇌물수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서 검토만 해도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는데 6시간 넘게 걸렸는데 이게 조서 검토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거고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굉장히 사실 의미가 크죠. 경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와 달리 검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거의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검찰에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증거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조사 자체도 중요합니다만 조사로 남긴 이 피의자 신문 조서를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오늘 지금 그 검찰발 보도를 봤을 때는 그 피의자 신문 조서가 190쪽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요즘 잘 나오는 그 베스트셀러 책 전체가 보면은 한 200쪽 전후가 되는데 네. 한마디로 단행본 책 한 권 정도가 됐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두꺼웠던 것이죠. 120쪽 준비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결국 한 70쪽 되는 그 진술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14시간을 조사한 다음에 한 6시간 정도를 꼼꼼히 봤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변호인 4명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눠서 거의 다 하나하나 봤을 겁니다. 그리고 네. 오늘 후문을 봤을 때에 일정 부분은 그 이 전 대통령이 여기는 몇 줄 빠졌네라고 해서 읽으면서 오탈자 수정뿐만 아니고 본인이 진술했는 취지와 달리 프린트된 것 같은 경우에는 줄을 끊고 본인이 했던 취지를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다 보는 것이 단행본 정도 됐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의 4분이 책 한 권 보는 수준. 그러다 보니까 한 6시간 걸렸다라고 하는데 오늘 그 기자들 얘기를 보면은 한 5시 정도에는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한 1시간 더 있다가 6시 넘어서 나오는 걸 보면은 정말 그 마지막까지 이 변호인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예상은 했지만 이제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그 20가지에 달하는 많은 혐의들을 대부분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 방문 때 이 국정원으로부터 1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을 했어요. 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김희중 그 비서실장을 통해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 이 돈이 김윤욱 여사한테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까지 사실은 그 언론에 알려진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부인한다라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그 10만 달러라고 하는 돈을 받은 것은 인정했지만 그 사용한 용처에 대해서는 사실은 자기는 모르겠다, 그리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네. 그 얘기는 김윤욱 여사에게 이 혹시라도 수사에 칼끝이 돌아가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에서 거기서 차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을 했지만 네. 결론적으로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강력히 표현을 했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넘어간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이제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그런데 결국은 다스는 내 소유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인을 했는데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어떤 신문이 좀 불충분했다고 봐야 할까요?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다스와 관련해서 사실은 검찰에서 얘기한 것 중에 일부분 시인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그 다스와 관련된 문서 중에서 그 본인들에게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문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또 본인은 전혀 그 내용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는 이제 했었습니다만은 그 도곡동 땅을 판 돈 중에 일부가 본인의 사저에 쓰인 돈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또 인정을 하면서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만 부인을 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검찰 입장에서 보자면 좀 납득이 가지 않는 설명을 한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다라고 지금 검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나는 모르는 일이고 아예 보고도 받지 못했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다스 관련 소송이 영법빌딩에서 나온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 소송에 관련된 문건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나머지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모르쇠로 일관을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결국 오늘 어제 같은 경우에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부른 것은 추궁을 해서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자백을 받아내려고 했다기보다는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떤 그 전체적인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최종 책임자의 어떤 진술을 확인한 취지에서 불렀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얘기를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고 그거에 대해서 결국 사실 미리 압수수색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제시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모른다 아니면 어떤 서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봤을 땐 그거는 작성했는 사람도 없고 일부는 위조된 것 같다라는 식으로 해서 네. 어떤 예봉을 피해갔습니다. 결국 진술했는 그대로 진술을 해서 피의자 신문 조서를 만들어 놓고 검찰 같은 경우에는 설령 이 전 대통령이 진술이 부인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어떤 그 관련된 핵심 참고인들의 진술 그리고 압수수색을 통해는 물증을 통해서 재판에 넘겼을 때 충분한 유죄를 받을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자신감이다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방금 네. 말씀해 주셨는데 다스 비밀 창고에서 발견된 문건에 대해서는 조작된 문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네네.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어떤 내용들이 발견됐다 이런 걸 좀 방증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보도를 보니까 그 핵심되는 증거를 특히 그 다스의 소유권에 대한 그 물증을 제시를 하니까 이 전 대통령이 많이 준비했네요. 이런 반응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그 증거가 지금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전후 해서 이시영 씨 그러니까 아들에 대해서 지분을 넘기는 것과 관련되는 내부 준비 문서 그리고 또 이 퇴임 이후에 다스의 지분과 관련되는 어떤 그 문서 이런 것들이 나와서 지금 제시를 하니까 네. 보인 반응이다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아까 말씀했던 위조됐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 작성된 명의도 없는 황당한 문서를 들이대면서 하는 것이 어딨냐라고 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이 다스의 어떤 BBK에 사기 당했던 140억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미국에 있는 유명 로펌으로부터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삼성이 대납했는 60억 원에 해당하는 500만 불에 해당하는 그 돈과 관련된 자료 이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하니까 이거는 모르는 소리고 경우에 따라서 위조됐다라고 얘기를 해서 있는 그대로 적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같은 경우에는 그 작성했는 사람까지도 불러서 조사를 했다. 그 사람이 바로 김백중 전 총무기획관이다라고 해서 그 내용이 다 확인을 했고 그 내용을 보면은 2009년경에 매달 소송 비용으로 한 12만 불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본인이 보고했다라는 그런 문서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로서 아마 검찰은 굉장히 활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노 변호사님. 법조인들의 예상과는 달리 이 전 대통령이 그 조사 상황을 영상 녹화하는데 동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밤새 그 신문 과정이 녹화가 됐을 텐데 이렇게 이제 녹화를 동의한 대목은 자신이 떳떳하고 당당했을까요? 사실 이제 영상 녹화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이제 입증하는 자료로 하나 쓰이는 게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답변을 하는 피의자의 답변 태도 등을 그 정확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실 정말로 억울하고 정말로 본인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런 것들이 모두 표정이나 말투나 이런 거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네. 그런데 검찰 조서로
것만 작성이 되게 된다면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빠지고 그냥 종이에 적혀 있는 그 글자로만 보기 때문에 사실은 그 피의자 입장에서는 영상 녹화를 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양면성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영상 녹화를 하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치욕적인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원칙적으로는 영상 녹화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던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런 거에 상관하지 않고 본인이 영상 녹화에 동의를 했고 네. 그것의 의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떳떳하고 뭐 꺼리끼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반증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것 때문에 본인이 뭐 달라지거나 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즉 본인의 얘기는 전부 다 부인할 것이고 모르쇠로 일관할 것이기 때문에 조서에 그런 식으로 적히는 것이나 본인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 영상 녹화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나 특별히 차이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더 나아게 유리할 것이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혹시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 영상 녹화 장면이 어떤 법정에서 어떤 뭐 자료로도 제출될 수 있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제 검찰의 피신 조사라고 불리는 그런 조서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된 사람이 그 조서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영상 녹화 CD 자료를 검찰에서 그 법원에 제출을 하고 이것을 검증하는 과정을 재판 도중에 보여주고 검증하는 과정의 방식이 바로 시연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진술을 제대로 했고 또 날인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증거 능력 자체를 부인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CD 자료가 그대로 공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검찰 조사를 마치고 새벽에 오늘 아침에 귀가하는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을 봤을 때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유인촌 전 장관의 모습이 계속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 학창 시절에 이른바 야망의 세월이라고 해서 이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현대 현대 셀러리만의 신화를 만들어냈던 그것을 드라마로 했던 것에 주연으로 출연을 했고 네. 그것을 계기로 했는지는 뭐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에 취임하고 초대 문화체육부 장관으로 해서 한 3년 가까이 정말 최장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문화체육부의 수장을 했었죠. 네. 그런 인연이 돼서 그런지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이른바 친이계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 중에 지금 그 유인천 전 장관이 나왔는 것이 예. 그래서 의리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 이외에도 보면은 그 뭐 배우 복귀한 이후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계속 친분을 가지고 교류를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본인이 이제 그 유명인이자 그 배우로서 이런 데 나오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만큼 본인과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가 깊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은데 네. 한편으로는 정말 그 권력이 참 무상한 것이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더 가까웠던 분들은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그 현직에 있던 그런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 이미지 관리하는 것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만감이 교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제 오늘 아침에 그 자택으로 이제 돌아간 뒤에 그 논현동 자택에는 뭐 청와대 출신 참모들, 옛날 그렇습니다. 참모들이 이제 한 10여 명이 모여들어서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뭐 법정에서의 어떤 조력은 변호인들이 이제 해줄 것인데 그럼 무엇을 논의를 할까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조사를 받는 과정 중에서 있었던 것이나 이런 조사가 사실은 옳지 않고 정치보복성이 짙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언론 플레이나 홍보를 좀 할 가능성이 사실 있어 보이는데요. 사실 이제 문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전략이 맞아 떨어지려고 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사실 많아야 되고 그들이 충성도가 높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를 가진 지지자가 이렇게 많아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앞으로 정치보복 플레이나 여러 가지 것들 억울하다라는 거를 강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네. 지금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는 과정 중에서 제출한 증거가 하나가 있는데 네. 뭐가 있냐면 본인의 일정표를 하나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김희중 씨가 얘기했던 그 10만 달러 수수와 관련해서 그 돈을 어디에 썼냐고 물어보니까 뭐 용처는 못 밝힌다라고 하면서도 공적인 용도로 썼다는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일정표를 제출했는데 그 일정표 내용이 바로 순방 일정과 관련된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 얘기는 김윤욱 여사와 관련된 부분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보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가족들을 좀 일단 보호하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오늘 지금 자택에 모여든
그 측근들 중에 뭐 맹영규 행정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네. 분들이 계시는데 그 당시 지금 현재 변호인단도 그렇고 당시에 모였던 장관들도 그렇고 당시에 이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같이 국정을 논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의 그런 방향은 정책적인 혹은 정무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다라고 그 전략을 짜지 않을까 지금 그런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관심은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인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구속영장 청구 그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일반적인 구속영장이야 그 지방검찰청 내에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그 이명박 전 대통령 말 그대로 전 대통령 지금 그 예우를 받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전례에 비춰 봤을 때는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기본적으로 검찰총장의 문무일 검찰총장과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 지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작년 그 3월 20일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고 6일 만에 그때 당시 검찰총장인 김순환 검찰총장의 지시에 의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네. 그 반면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4월 30일 날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임채진 검찰총장이 어떻게 처리할지 신병 처리를 할지 안 할지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아시다시피 5월 23일 날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전례를 비춰봤을 때에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도 늦어도 한 주 내에 한 5일 전으로 해가지고는 신병 처리에 관한 의사결정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아마 이번 주말, 내일부터 해서 주말 동안 검찰 수뇌부의 의견을 모으고 또 검찰 그 원로들에 대한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를 물은 다음에 네. 다음 주 초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신병 처리에 관한 의사결정,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자, 이 검찰이 이제 신병 처리 여부를 놓고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놓고 굉장히 이제 고심할 것으로 보이는데 또 문제는 검찰 측에서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 영장 발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기각된다면 또 검찰 측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울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만약에 영장을 청구한다면은 당연히 발부될 것을 100% 확신한 상태에서 청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게 이제 빠르면 내일, 뭐 늦으면 월요일 정도에 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검찰에서 나온 얘기는 모든 사실에 대해서 전부 다 부인을 했고 부인하는 근거에 대해서 논리적인 설명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는 사실관계 일부 인정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설명하지 못했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전부 다 부인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나가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그렇게 청구한다고 했을 때 법원에서 만약에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길 것이고 요즘에는 법원에서 영장 발부하는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인데 그래서 검찰에서 지금 쓰고 있는 전략은 이번에 조서를 작성하는 방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조서 작성하는 방식이 무엇이었냐면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나면 그것과 상반되는 내용의 객관적 진술이 담겨 있는 진술서라든가 객관적 문서들을 먼저 제출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또 부인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나온 그 자료들이 정리된 것의 내용은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너무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부인하고 있으니 이것은 정말 문제가 되는 태도이니 반드시 영장을 발부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법원 쪽에 전달하는 쪽으로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아까 이제 그 우리 최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문서를 제시하는 과정 중에서 단순히 문서만 그냥 제시한 게 아니고요. 네. 그 문서에는 본인이 대통령일 때 날이나 서명 날이나 그런 것도 있고 또 작성이 언제 되었는지 그 날짜도 적혀져 있고 또 실제 그분이 작성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작성한 그 작성자의 이름하고 작성자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작성했는지에 대한 진술까지 같이 첨부되어 있는 서류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한꺼번에 같이 제출해서 영장을 청구할 때 증거로 제출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영장을 청구한다라고 한다면 발부될 가능성도 사실은 이제 상당히 있어 보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굉장히 바빴을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내용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결국 이 히든 카드로 가지고 있던 것을 거의 다 제시했다고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로서는 상대방의 카드를 이제 다 알게 됐죠. 네. 그러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비교적 단순 부인에 가까운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다른 변호인들은 아마 그 오늘부터 해서 그 내용을 핵심적인 쟁점과 증거를 확인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반박하는 그
변호인 의견서와 증거를 준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다가오는 그 영장을 청구를 한다고 하면은 영장 실질 심사 신문 기일에 그것을 어떤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서면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아주 그 검찰과 그 변호인이 완전히 정말 한번 일합을 겨루는 것은 바로 영장 실질 심사장이 될 것이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예. 네. 자, 일단 검찰에 출석해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고요.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랑나비로 유명한 가수 김은국 씨가 성폭행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이걸 좀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2016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그 보험 설계사로 이제 일하시고 있는 A라고 하는 여성분이 그 김은국 씨의 지인과 같이 술자리를 했다가 나중에 깨어나서 보니 이제 본인이 김은국 씨와 같이 호텔에 누워 있었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 이제 김은국 씨가 뭐 이제 잊어버려라는 식으로 말을 했었다라는 얘기고요. 네. 그로부터 한 달이 되지 않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김은국 씨가 본인을 불렀고 본인이 그 혼자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나가지 않으려고 했더니 다른 사람도 같이 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해서 본인이 결국은 나갈 수밖에 없었다. 네. 나갔는데 이제 본인에 대해서 또 역시 그런 식의 성폭행을 했었었고 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당시 신체적으로는 좀 성관계를 하기 부적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까지 했었지만 김은국 씨는 문자를 보내면서 뭐 어차피 이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에 대해서 해봤자 너만 손해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김은국 씨가 얘기하고 있는 주장은 본인이 그 여성분과 자리를 같이 했던 것은 맞는 것이고 또 호텔에 갔었던 것도 맞는 것이다. 왜냐하면 술이 취해서 자기는 정신이 없었는데 깨어나 보니 같은 방에 있었던 건 확실하다. 그렇지만 나는 뭐 소파에 있었었고 그분하고 같은 자리를 한 적은 없었다는 얘기고 네. 이 여성분이 이런 식의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은 아무래도 자기에게 뭐 그 돈을 조금 뜯어내려고 하는 속셈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 진실 공방이 지금 앞으로 계속 펼쳐질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황상 또 이해할 수 없는 대목들이 있다. 네티즌들 간에 또 지금 뭐 공방이 벌어지고 있던데요. 처음 만났을 때 이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했다면 왜 굳이 또 두 번째 만남을 가졌느냐 뭐 이런 또 얘기들이 오가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댓글에 보면은 서로 이제 일방적인 어떤 다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는 일방적으로 가해자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논조가 상당히 많은데 이 그 김은국 씨에 대한 것 같은 경우에는 반반 정도로 비슷비슷한 다른 사건과는 조금 그 다른 패턴을 보이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만나서 성폭행이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임의로 다시 만난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나름대로 김은국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감이 있다라는 취지로 해서 아주 강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본인도 관련돼서 이 그 피해 여성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많은 자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이 30대 미대 교수다라고 하면서 자기 지인으로 소개를 받았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이 그 교수도 아니었고 알고 봤더니만 이 보험 설계사였다라고 하면서 관련돼서 본인이 어떤 지인과 그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소송과 관련해서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지원해달라 이런 요청을 해서 본인으로서는 아 이렇게 이런 사람 가까이에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선을 그었다라는 얘기를 해서 완전히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흥미로운 것은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을 얘기를 하면서도 각 이 문자를 비롯해서 모든 네. 증거를 다 내놓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네. 한쪽의 말이 100%가 맞는 케이스는 사실 잘 없습니다. 아마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서로 그 무고함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특히 이 김은국 씨 같은 경우에는 아이와 그 사랑하는 그 아내에게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만간 객관적인 증거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것에 대해서는 좀 그 사실관계를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봅니다. 네. 네. 서로 기억하는 게 많이 달라 보이는데 일단 발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걸 문제 삼아봤자 너만 크게 다친다. 이게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협박을 했었다라고 하는 취지로 지금 보이는데 그러한 식의 내용이 이제 문자 메시지로 있다는 듯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김은국 씨 얘기는 이제 그런 것들은 그런 취지를 뭐 된 것이 아니고 자기는 그런 기억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지금 있는데요. 화면에도 좀 이제 문자 메시지 주고받은 네, 내용이 그렇습니다.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분노의 마음을 내려놓으라라는 식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저 부분이 사실은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네. 만약에 김은국 씨 주장이 맞다라고 한다면 분노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뒤 문장이나 맥락이 따로 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김은국 씨 입장에서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좀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누구 말이 맞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성분과 관련해서 두 번째 만남을 왜 가져가지고 일부러 성폭행을 당하게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네.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여성분은 원래는 혼자 있으면 안 나가려고 했는데 다른 지인하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나오라고 해서 나갔고 네. 나갔을 때에는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술을 안 먹으려고 했는데 한 잔씩 하나씩 먹지 않으면 자기가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강압적인 그런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먹었고 또 먹다 보니까 갑자기 담금주라고 하는 것을 먹었는데 갑자기 정신이 끊겼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바로 이제 우리가 형법상 말하고 있는 그 준강간죄라고 하는 것에 좀 해당이 되는 범죄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네. 네. 만약에 저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두 번째 만남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술집에서 참석했던 지인들과 그 당시 술집에서 그 음료를 대접했었던 그 술집 주인과 술 어떤 걸 먹었는지 관련된 내용들이 자세히 나오게 되면 누구 말이 맞는지가 좀 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김은국 씨 성폭행과 관련한 이 공방은 앞으로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두 사람이 지금 주장하는 사실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다음 또 소식을 짚어보도록 하죠. 그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이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가 모레 이 경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자, 이윤택 씨가 이제 결국은 이제 경찰에 소환이 되는데 어떤 부분을 집중 조사를 받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16년까지 정말 그 밀양과 그 서울에 있는 그 연극단에 있는 여배우들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했다라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은 서울 경찰청에서 이분이 집은 그 서울 종로구라고 합니다. 종로구에 대한 집 그리고 또 밀양에 있는 연극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자료를 확보했고 다른 것보다 이윤택 씨의 휴대폰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요즘은 그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휴대폰에 있는 문자나 SNS를 통해서 거의 모든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아마 지금 그 경찰청 내에 있는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서 이와 같은 문자를 거의 다 복원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미 지금 그 경찰뿐만 아니고 여성부 산하의 해바라기 센터라고 해서 여성 성폭행이 있을 경우에 조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당히 10여 명 이상 되는 그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가 끝났다라고 하는데요. 그 자료를 취합을 해서 거기에서 피해자 그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을 이미 상당 부분 준비를 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네. 최종적으로 그 피의자를 불렀다는 것은 참고인과 물증에 대한 조사가 끝났다라는 것인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지금 이 변호인을 통해서 아마 이윤택 씨도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만 네. 일관돼서 일치되고 유사한 형태로서의 어떤 그 성추행이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윤택 씨 어떤 변명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윤택 씨가 소환을 앞두고 일부 폭로는 허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여론을 좀 모아보려는 의미일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억울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일부 폭로가 허위라는 주장은 본인이 매일 밤마다 여배우를 바꿔가면서 안마를 받았다는 부분이 잘못됐다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건데 사실 그 부분이 그렇게 썩 중요한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네. 그렇게 했든 그렇게 하지 않았던 간에 지금 피해자가 10여 명 이상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고 그 당시에 이윤택 씨와 관련돼 있는 그 증인이나 증거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윤택 씨가 그런 식의 행동을 통해서 여성 배우들에 대해서 성추행을 한 것은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네. 뭐 매일매일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조금 과장되고 왜곡됐다. 특히 본인에 대해서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사과한 것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뭐 불쌍한 표정을 연습하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네. 그것도 역시 내가 지금 제대로 정말 미안하다는 마음으로 사과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왜곡한 것이고 뭐 그 중간중간에 잠깐씩 마음을 좀 풀기 위해서 잠깐 농담한 것을 오히려 이제 부풀려서 말하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냥 심경 자체가 매우 억울하고 속상하다 이런 정도인 것이지 그것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윤택 씨가 이제 모레 소환돼서 이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이제 또 조사 결과가 나올 텐데 문제는 친고죄가 폐지된 게 2013년 6월이다 보니까 그 전에 있었던 죄를 과연
처벌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던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그 피해 여성들이 걱정하는 부분인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게 제 그 의견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지금 그 여러 명, 거의 10여 명 이상 되는 사람에 대해서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안마하는 취지에서 성폭행을 했는 것인데 그것이 이른바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그 형법상 상습 성추행이 2010년도에 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2010년도에 상습추행은 친고죄가 그때 설립할 때부터 친고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에 가서야 고소 고발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이 상습추행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친고죄가 아니다 보니까 네. 적어도 2010년 범죄가 성립된 그때부터 현재 2016년에 이르기까지는 결국 공소시효 범위 내에서는 다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습 성추행이라는 그렇죠. 의미로요. 상습 강제 추행이 되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범죄가 입증만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2010년부터 지금까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상습범, 이른바 포괄일죄로서 처벌되고 그것도 상습범은 일반 성추행에 비해서 2분의 1 가중 처벌되기 때문에 네. 네.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윤택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 더불어서 중형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상 미투 운동이 퍼지면서 2차 피해 이런 거에 대한 좀 우려도 많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안희정 전 지사를 고소한 두 번째 피해 여성 같은 경우에도 전국 성폭력 연합회를 통해서 얘기한 것이 나는 사실은 너무 두렵다. 나에 대해서 보호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얘기는 첫 번째 그 미투 관련된 폭로를 했던 김지은 씨의 예를 들어서 보니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2차 피해가 내려질 것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고 또 피해자가 폭로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별개로 피해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밝히면 되는 것이고 네. 그 피해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뭐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뭐 유포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사안이 무거운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